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 이 명제는 실리콘밸리의 헌법과도 같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 코드를 짰고 누구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기 위해 피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상식을 비웃으며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회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내 기술이 최고라고 외치며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을 때 이들은 남이 만든 물건을 헐값에 사와 포장지만 바꾸어 거인에게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날 시가총액 세계 1위를 다투는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놀랍게도 창조가 아닌 중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는 천재 프로그래머로 포장되어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 결정적 순간에 그는 천재적인 장사꾼이었습니다. 1980년대 컴퓨터 황제라 불리던 IBM조차 이 작은 회사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죠. 고작 5만 달러. 지금 돈으로 따져도 그리 크지 않은 이 금액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입장권 가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하지도 않은 소프트웨어를 심지어 수중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기업의 오만함과 스타트업의 절박함이 충돌하던 그 순간 빌 게이츠는 기술의 완성도가 아닌 기술의 계약이 세상을 바꿀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모두가 0에서 1을 만드는 창조에 목매를 때 이미 있는 1을 가져와 100으로 만드는 복사의 마법을 부린 겁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계약의 승리이자 통념을 뒤집은 역설의 승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빈손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의 등을 타고 달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도박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1980년 IBM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빅블루라 불리던 이 거인은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을 철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용 메인프레임 시장에서 그들의 점유율은 절대적이었고 감히 그 누구도 IBM의 아성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성벽 밖에서 이상한 균열이 감지되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애플이라는 애송이들이 개인용 컴퓨터라는 장난감을 들고 나와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은 초조해졌습니다. 거대한 몸집은 변화에 둔감했고 내부의 지독한 관료주의는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IBM이 신제품을 내놓는 데는 4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애플을 잡기 위해서는 당장 1년 안에 PC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IBM은 치명적인, 그러나 당시로서는 지극히 합리적이라 믿었던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다. 밖에서 사와서 조립하자. 이것은 IBM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프로젝트, 코드명 체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칙이었던 자체 생산 원칙을 깨고 CPU는 인텔에게, 프린터는 앱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던 IBM이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판매량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따위는 기계를 돌리기 위한 부속품, 전원 케이블이나 나사 같은 사소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모두가 IBM이 PC 시장도 제패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때 정작 IBM 수뇌부는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 판도라의 상자인 줄도 모르고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운영체제라는 영혼을 외부에서 수혈받기로 결정합니다. 하드웨어라는 화려한 껍데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래의 권력이 그 껍데기 속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빈틈을 향해 정작 운영체제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한 청년이 걸어 들어갑니다. IBM이 시애틀의 작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빌 게이츠는 25살의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IBM이 원한 것은 운영체제가 아니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미팅이 진행되면서 거인의 진짜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하드웨어는 준비되었지만 그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을 운영체제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IBM 담당자들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들이 운영체제도 공급해 줄 수 있어? 이 순간이 바로 역사가 갈라지는 분기점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를 개발해 본 적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엔지니어라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답변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게이츠는 처음에 다른 회사를 소개해주는 호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IBM과 그 회사의 협상이 어이없이 결렬되고 거인이 다시 빈손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왔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머릿속에서는 팩트와 야망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건이 없다는 것이 팩트였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하청업체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 야망이었습니다.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질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훌륭한 운영체제를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드 한 줄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제품을 세계 최고의 기업에게 팔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명백한 도박이었습니다. IBM 임원들이 안도하며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는 사기꾼 집단으로 낙인 찍혀 지도에서 지워질 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단기간에 개발할 것인가를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를 때 빌 게이츠는 냉정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만들 생각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창조가 아니라 수색이었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밤을 새워 코딩을 하는 대신 지갑을 들고 쇼핑에 나섰습니다. 그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근처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츠라는 작은 회사의 프로그래머 팀 패터슨이 만든 습작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QDOS, Quick and Dirty Operating System, 번역하자면 빠르고 지저분하게 만든 운영체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대충 급하게 만든 당시 유행하던 운영체제의 모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빈손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그 지저분한 코드조차 구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즉시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름 끼칠 정도로 용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뒤에 거대 공룡 IBM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만약 원작자가 이 소프트웨어가 그 유명한 IBM PC의 심장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부르는 게 값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발자에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쿨하게 단돈 $50,000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용권이 아닌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개발자는 횡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넉 달 만에 뚝딱 만든 엉성한 프로그램을 $50,000나 주고 사가다니 운이 좋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거래는 순식간에 성사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남이 만든 $50,000짜리 코드를 가져와 먼지를 털고 포장지만 바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QDOS가 아니라 MSDOS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거래는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작자가 받은 돈은 고작 $50,000였지만 그 코드를 손에 넣은 장사꾼은 바야흐로 수백조 원짜리 제국을 건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계약서 앞에 마주 앉은 두 기업. 이 장면은 훗날 경영학 교과서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자 가장 천재적인 협상으로 기록됩니다. IBM의 법무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드웨어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빌 게이츠에게 제안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일시불을 주겠다. 대신 로열티는 낮게 책정하자. 전형적인 하청업체 후려치기였습니다. 보통의 사업가라면 여기서 돈을 더 달라고 실랑이를 벌였을 겁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조건 하나를 들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가격은 원하시는 대로 맞추겠습니다. 대신 이 소프트웨어의 판매 권한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겠습니다. 즉 IBM 말고 다른 회사에도 이 운영체제를 팔 수 있게 해주십시오. IBM 임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눈을 가린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PC 시장은 우리 IBM이 독점할 텐데 껍데기도 없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사겠어? 너희 맘대로 해라. 그들은 자신들의 로고가 박히지 않은 컴퓨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독점 라이센스 조항에 쿨하게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알고 있었습니다. IBM이 길을 닦아놓으면 곧 수많은 아류작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모든 기계들이 작동하려면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IBM은 하드웨어라는 썩어 없어질 사과를 챙겼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사과나무의 씨앗을 챙긴 셈이었습니다. 악마는, 아니 천재는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IBM PC가 출시되자마자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 대신 올해의 기계로 PC를 선정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IBM은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그 축배의 잔이 마르기도 전에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IBM이 범한 오픈 아키텍처 전략, 즉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해 조립하는 방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곧이어 컴팩을 필두로 수많은 하이에나 떼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IBM PC를 뜯어보고 분석한 뒤 똑같은 부품을 구해 더 싸고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른바 IBM 호환기종, 즉 클론 군단의 습격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시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PC를 만들겠다고 뛰어들었지만 그 껍데기만 흉내낸 기계들에는 결정적으로 영혼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클론 제조사들은 IBM을 찾아가 운영체제를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쟁자에게 심장을 내줄 리 없으니까요.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IBM PC 속에 들어있던 운영체제의 진짜 주인,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MS-DOS의 판매권은 빌 게이츠에게 있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컴퓨터 제조사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빌 게이츠의 사무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상황은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IBM의 경쟁자가 늘어날수록 IBM의 하드웨어 점유율은 곤두박질 쳤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했습니다. IBM PC든 컴팩이든 대리든 소비자가 어떤 컴퓨터를 고르더라도 전원을 켜면 똑같은 검은 화면에 똑같은 명령어가 떴습니다. 빌 게이츠는 호랑이의 등을 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호랑이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모든 군대에 총알을 독점 공급하는 유일한 무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복제품의 홍수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유일한 오리지널이 되는 역설이 완성된 것입니다. 전쟁의 포연이 거치자 승자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PC 시대를 연 장본인인 IBM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시장은 누구나 부품을 조립해 만들 수 있는 범용품 시장으로 전락했고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IBM의 이익률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표준 위에서 자신들이 키운 아류작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인이 껍데기 싸움에 골몰하는 사이 알맹이를 쥔 마이크로소프트는 무혈입성을 넘어 세상을 통일했습니다. 델을 사든 HP를 사든 심지어 IBM을 사든 전 세계 모든 PC 사용자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켤 때마다 화면에 뜨는 로고는 마치 21세기의 새로운 제국을 알리는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드웨어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컴퓨터를 쓰느냐보다 어떤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느냐가 중요해진 세상,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입니다. IBM은 뒤늦게 자체 운영체제를 만들어 반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전 세계는 MS-DOS와 윈도우라는 생태계에 완전히 갇혀버린 뒤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5만 달러에 사왔던 그 조잡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세상을 통행할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 징수권이자 시대를 지배하는 권리증이었습니다. 남이 만든 물건을 헐값에 사와 거인의 등 뒤에 올라타 결국엔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왕좌에 오른 이 기막힌 역설. 마이크로소프트의 신화는 최고 기술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전략과 계약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가진다는 비즈니스 세계의 가장 냉혹하고도 짜릿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